자, 지금부터는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제가 준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에 화면은 일상의 고통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안내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주차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자, 1주차. 그래서 여기 보면은 AI와 인류의 미래. 그래서 튜링 테스트를 넘어서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확률적 앵무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핵심 개념은 지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기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를 확률적 앵무새라 부르고,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AI도 문맥을 계산할 뿐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작동 원리가 Next Token Protection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PT와 같은 모델은 수조 개의 데이터 텍스트를 학습했고, 사과라는 단어 뒤에 맛있다가 올 확률이 70%, 날다가 올 확률이 뭐 0.01%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AI는 답변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씩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연적인 부작용이 환각인데요. 그래서 AI의 목표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학습 데이터에 없는 내용을 질문받으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을 창조해낸다는 거죠. 이를 인지하고 검증 팩트 체크하는 것이 AI 리터러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일단 먼저 AI 리터러시 뜻이 뭐죠? 리터러시라는 게 문해력이라고 그래. 즉 읽고 쓰는 능력. 이제 AI 쪽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습하는 10가지 제가 이론에서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이 실습하는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첫 번째 베이직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설명해줘. 그리고 그 정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상 속 예시, 즉 유튜브 알고리즘 하나 들어줘.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제미나이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사하기를 눌러가지고 복사하기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먼저 이제 이거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 제미나이에 들어오면은 무료든 유료든 지금 프로로 돼 있죠. 여기 보면 메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Thinking Pro 패스트가 있는데 이제 빨리 쓸 때는 이 패스트로 하면 좋고요. 제가 일단 무료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패스트 버전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딥 리서치와 크리에이티브 비디오, 그다음에 이미지, 캔버스, 가이드드 러닝, 그다음에 다이나믹 뷰가 있어요. 이 다이나믹 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코딩 하듯이 아주 다이나믹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또 가이드드 러닝이라고 해서 학습할 때 쓰는 거. 이미지, 이거는 이제 비디오, 캔버스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캔버스예요. 그래서 캔버스를 선택하고 준 걸 가지고 그대로 넣어 보는 거예요. 자, 딴 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일단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새로운 채팅을 만드는 것과 내가 만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잼스는 내가 array라고 그래. 그 증강이라고 하는 건데, array 할 수 있도록 내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 챗 GPT의 GPTs 같은 기능입니다. 인스트럭션 넣은 다음에 만든 다음에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나는 이제 자동화가 가능한데 AI 자동화 시킬 때도 이걸 쓰면 되게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여기서 여기 보시면 요 메뉴를 눌러가지고 이제 채팅창을 정할 수가 있고, 자, 채팅창 정했는데 아까 날라갔죠. 그래서 요 화면에서 시작할 때 패스트를 선택하고 일단 캔버스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상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제미나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I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사정상 제가 좀 빠르게 작동하기 패스트 버전을 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줬습니까? 한 문장으로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배우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의 똑똑한 두뇌예요. 그래서 일상 속 예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유튜브를 볼 때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 줄줄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관찰하기, 배우기, 생각하기, 추천하기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이런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이렇게 얘랑 어떻게 대화하면 되는가 하면 아주 좋아. 자, 그럼 일상 속 예시를 3개 더 들어줘. 자,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 상황에서 위에 거를 다 인지한 상황에서 추가로 작성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통 새로운 창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에 추가 예시를 주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캔버스 창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강조인데 별표가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창에서 수정이 돼요. 우리가 워드를 수정하듯이 이 창에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창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제미나이에 대해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은 구글 계정으로 제미나이 가서 잠깐 거기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창에서 제미나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뜨죠. 이걸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여기서 구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가입하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구글로 가입하고 나면은 제미나이 직접 들어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접속을 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추가 예시, 카메라 필터, 왜곡기, 척척 바꾸는 번역기, 그리고 저장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보게 되면은 explain like I am 5라는 거죠. 너는 친절한 유치원 선생님이야. 5살 아이에게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설명해줘. 확률, 데이터, 모델 같은 어려운 용어를 절대 쓰지 말고 마법의 요리사, 레고 블록 같은 비율을 설명해줘. 한번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AI는 이제 자기가 이걸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답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준 이 컬럼, 확률, 데이터, 모델 같은 컬럼이 아니라 이런 말은 쓰지 말고 마법의 요리사나 레고 블록 같이 사용해서 해줬어요. 볼까요?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뚝딱 마법 인공지능 해가지고 선생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마법사 친구를 소개해 주러 왔어요. 이 친구 이름은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아주 재미있는 친구란다. 그래서 마법의 요리사님, 자, 이 인공지능은 아주 솜씨 좋은 마법사 요리사와 같아요. 아주 우리가 원했던 때 잘 들어왔죠. 어렵지 않게끔. 그래서 공룡 모양인데 무지개 맛이나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알겠어. 공룡 케이크 짠하고 만들어 준단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쉽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많은 레고 블록이라 가지고 레고 블록 가지고 있고 성 모양 블록, 비행기 모양 가지고 해서 아이들이 진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법이 일어날까요? 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 분홍색 고양이가 우주선을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또는 초콜릿 숲에 사는 아기 사자이가 들려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어. 만들어 볼게. 멋진 선물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이거 할 때 그림을 그려줘 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글을 써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선택을 안 해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서 작업할 때는 이 캔버스 창에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 주진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미지 창을 해야 되는데 생성했다고 나오는데 어디 있죠? 아무튼 뭐 해주기도 합니다. 가끔. 자, 두 번째 이제 초콜릿 숲에 사는 사자 이야기를 들려줘 해가지고 해보면은 얘가 지금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제미나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끔씩. 그래서 여기 추가로 하나 더 작성되어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넘어갈게요. 엑스퍼트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부분이에요.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눌러놓고. 자, 당신은 20년 경력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자 AI 윤리 전문가 정확하게 표현해줬죠. 현재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화이트 컬러 직군의 일자리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두 가지와 부정적인 위험 두 가지를 이렇게 컨스텐트 플러스 앤 컨스트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하면 되게 좋은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구조적 분석을 했더니 자, 20년 경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제 윤리 전문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왔겠죠. 긍정적인 영향은 인지적인 증강, 즉 그 커그니티브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제 메타 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즉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육체적 노동이 대체했다면 현재는 인지적 증강을 실현한다. 그래서 이걸 RAG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 튜닝 기술을 결합해서 AI 시스템은 방대한 사내 문서를 초고속으로 분석하고 초안에 작성할 수 있다. 기대 효과는 업무 리드 타임의 획기적 단축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요즘 회사에서 많이 쓰거든요.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과 AI 협업 기반의 고부가 가치 창출인데 AI는 기존 직무를 해체하는 동시에 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새로운 직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서 비즈니스의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이 중요해진다. 즉 인간이 이제 지휘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는 인간의 고유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력,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AI의 연산 능력과 결합하여서 증강된 전문서 시대를 열어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대 효과는 노동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지식 노동자의 전문성이 AI의 활용 역량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정적 위험인데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답을 줬는지 알고리즘적 고용 대체를 한다라는 거죠. 진입장벽도 심화가 되니까 즉 지능형 에이전트가 주니어급 사원의 수행하는 기초 업무를 사용함에 따라서 고용시장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에이전트는 뭐죠? 한 사람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보면 데이터 정리, 기초 보고 작성, 일정 관리 등 하급 업무가 AI로 대체되지만 신입 사원들이 실무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온보딩 기회가 소멸될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는 장기적으로 숙련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단절을 이야기하며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험 요소인데요. 기술적 실험의 가속화 및 중급 노동자의 전문성을 정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투명성과 전문적 판단을 잠식시킬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AI 결과물을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편향과 책임의 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모델의 환각 현상이나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은 잘못된 비즈니스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위험 요소는 법적 윤리적 책임 소지의 모호성 및 조직 내 집단 지성의 질적 저하가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는 화이트 컬러의 강력한 직접 지렛대가 되어주고 분명하지만 동시에 인간 중심의 통제권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썼죠.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 프롬프트 결과를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AI에 대해서 같이 또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크리에이티브예요. 자, 보자. 복사해서 이번엔 뭘 쓰는 거죠? 자, SF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해놓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2050년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서울의 풍경을 묘사하는 SF 소설 도입부를 작성해줘. 그래서 조건이 있죠. Constraint. 주인공은 AI 로봇을 수리하는 낡은 정비소의 주인이고 배경은 비오는 날 밤이며 분위기는 블레이드 러너 같은 사이버펑크 르와르 스타일이다. 첫 문장은 네온사인이 비물이 번져 핏빛으로 빛나고 있었다로 시작해라. 했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써졌어요. 이제 결과를 보면 잿빛 서울의 부품들에서 네온 사인이 빗물에 번져 핏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 그대로 했죠. 2050년 서울 을지로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은 지상 200층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드리운 거대한 그림자에 갇혀 영원한 밤이 새고 있었다. 하늘을 부유하는 광고 홀로그램들은 거대한 가오리처럼 빗줄기 사이를 유영하며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안락한 화성 이주를 속삭였다. 하지만 이곳 저곳 젖은 기계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정비소 강철의 구동까지 그 목소리가 닿지 못했다. 굉장히 좀 잘 썼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읽어보시고 주인님 비가 와요.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입 부분인 거죠. 배경하고 해서 자, 도입부를 작성해 줬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글을 늘리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추가로 작업하고 하면 되는데 일단 굉장히 좀 잘 쓴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소크라티틱 튜터 아까 배웠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해놓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나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말고 소크라테스처럼 나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서 내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해줘. 첫 번째 질문 던져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잠깐만요. 가끔 이제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안 됐죠? 결과 안 나왔어. 그럼 이걸 어떻게? 아까 여기 뭐 쉼표를 또 좋고 해가지고 자, 세차 이렇게 밑에 나오긴 했는데 자, 보면 첫 질문은 여기 나오긴 했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와 정말 창의적이라고 감탄할 때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결과를 그 결과물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선택한 제작자의 의도인가요? 자, 근데 요게 이제 하마터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창으로 작성해 달라 합니다.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럼 새로운 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지혜의 강장에서 AI의 창의성에 관한 탐구. 즉, 자, 반갑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답을 깨우기 위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이 당신의 가슴속에서 충분히 발휘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재밌죠? 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성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을 때 그 창의적임은 완성된 결과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작가 의도와 고뇌의 과정이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 나는 작가의 의도와 고뇌의 과정에 있다고 봐. 너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서 AI와 함께 소크라테스식의 답변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당신의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얘가 써줬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의도와 고뇌가 창의성의 핵심이다. 당신의 통찰이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어떤 화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붓을 휘둘렀다면 우연히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됐다면 그것은 창의적인 작품일까요? 아닐까요? 더 나아가 고뇌를 느낄 수 없는 AI가 인간의 고뇌를 완벽하게 흉내내어 우리를 감동시키는 시를 썼을 때 그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감정은 가짜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 감동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답변해 가면 여러분들은 AI와 함께 소크라테스 튜터를 만나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 토론 쪽인데요. 이제 자, 보면 보겠습니다. 한번 해놓고 자, 나는 모든 대학생은 전공과 상관없이 코딩을 필수 교양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 너는 이 이견에 반대하는 인문학 교수 입장이 되어 내 주장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부담과 전공 전문성이 약한 측면을 강조해줘라고 했죠. 그랬더니 여기 나왔죠. 코딩을 21세기 필수 문제적으로 보는 사회적 흐름 이해합니다만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학자로서 전공 불문 필수화에는 깊은 우려를 표시할 수 없군요.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해줬어요. 볼까요? 전공 불문 코딩 필수화 정책에 대한 비판, 고찰, 즉 인문학 교수예요. 인문학 및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보는 코딩 열풍은 마치 코딩만이 미래의 유일한 생존 수단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시대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코딩을 강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에너지의 제로섬, 그리고 전공 전문성의 악화와 학문적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고도교육 도구와 상업주의적 발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닌 선택의 존중. 자, 여기서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한다면 저는 대학교 때 전기전자공학을 했고요, 전파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소프트웨어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루 경험했고 C++ 코딩을 해서 LG전자에서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를 코딩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 관점에서 이 대답을 준다면 코딩 필요하죠. 근데 왜가 빠졌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코딩을 하느냐.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코딩보다도 디자인 싱킹이 먼저입니다.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능 정의를 하면 이걸 워크플로우라고 그러죠. 거기에 필요한 코딩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코딩은 AI가 잘하죠. 그래도 이제 코딩의 기본 정도는 알면 좋아요. 아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놓은 코드를 보면서 요거는 뭐다 마크다운하고 HTML 정도 요 코딩을 다 알게 되면은 코딩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러죠. 이 바이브 코딩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일단 여기까지만 마치겠고요.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